IS라고 부르는 이슬람 국가. 이 IS와 대처하고 있는 여군들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여군인데요. IS 격퇴를 위한 신종 병기로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쿠르드의 여전사들. 아이 엄마들하고 임산부까지 나서서 AK-47 소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이렇게 맹렬하게 싸우고 있죠. 미군은 어떻습니까? 미군 여군들의 활약.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2001년 이후에 이라크전과 아프간전 많은 미군이 파견됐는데 거기서 미군 특히 여군들이 이제 맹활약을 이제 하게 되는데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작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는 여군이 아무래도 좀 이 적대감이나 이런 걸 덜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여군 하면 러시아예요, 그냥. 여군 하면. 그렇죠, 맞다. 여군 하면 러시아고요. 여자 저격수는 2,000명을 양성을 했는데 목숨을 잃은 독일 군인의 수만 11,280명이다. 저격이란 거는 매복 그리고 장기간 대기 그리고 침착함, 관찰력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굉장히 적합한 임무가 될 수 있다. 미군과 달리 러시아 여군에게는 전투활동 참여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성별에 따라서 뭐 전투와 비전투 보직을 구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군이라도 견장만 달고 있으면 사실은 공격에 투입될 수도 있고 최전방 참호에 배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군에게도 뭐 사격, 수류탄 투척이라든가 군 차량 운전 그리고 뭐 탱크 운전 훈련 이런 것도 기초 군사 교육으로 다 의무 사항으로 돼 있는. 그리고 여군도 물론 당연히 모든 군인과 마찬가지로 통일된 야전 군복을 착용을 하고요. 그런데 러시아가 또 나름 마초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여성을 모든 위험에서 전쟁의 위험 상황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묵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이런데 실제로는 여군이 참전을 하는 것은 면제하는 것이 불문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군 소속 부대 및 참모부와 함께 뭐 카프카스도 유고슬라비아나 뭐 여타 분쟁 격으로 다 파병이 됩니다. 되지만은 실제로 전투 대열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나라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여러 그 활약하고 여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여군이 또 있을까요? 미군 특수전사령부 그러니까 유명한 이 사령관들을 포함해 각국 육군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노르웨이 여군. 노르웨이요? 예. 의외네요. 노르웨이가 이렇게 인구도 많지 않고 해서 무슨 뭐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세게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파병 갈 정도의 규모가 되나 그 생각 들고요. 이게 노르웨이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FSK라고. 이 특수부대는 여군만으로 구성된 특수부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2014년에 세계 최초로 여군 특수부대인 예거 트로폰을 창설을 하거든요. 이 예거 트로프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헌터 트룹스 뭐 해가지고 사냥 분대. 예고가 그 뜻인가요? 그럼 우리가 또 영화에도 나오는 예고 그런 거. 예, 이거 독일의 패시픽 림에 예고가 나오죠. 예고. 그렇구나. 이 FSK는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사실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노르웨이 군대가, 특수부대가.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슬람 지역에서는 남성 대원들이 현지 여성이나 어린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여군 특수부대가 필요했던 것이고, 창설되지 이제 몇 년 안 됐지만은 한 5년 정도 된 거죠. 이제 4, 5년 된 건데, 사령분대는 입대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훈련 과정이 고된 부대로 이미 굉장히 유명해졌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 사령분대 입대를 위해서는 극지 생존, 대테러전,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극지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겠죠. 좀 원래전 강인할 것도 같네요, 느낌이. 예. 극지 생존, 대테러전, 시가전, 장거리 정찰, 뭐 공수 작전 등 1년에 걸친 훈련을 견뎌내야 되고, 그다음에 극지 생존의 경우에는 극지에서 북극 쪽에 가서 야생동물을 사냥해 먹고 추위를 이겨내면서 군장을 메고 이제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다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지옥 같은 10개월의 훈련이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가 있는데, 요걸 통과 못하면 또 이제 10개월간의 훈련이 수포로 돌아가는 다른 경우도 많이 그렇지만, 테스트 합격 기준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숲속 15km,
그 이 숲이라는 게 그 침엽수로 빽빽하게 가득 찬 그 노르웨이 이런데 그 북유럽의 숲이잖아요. 그 숲 속에 15km를 22kg 군장을 메고 2시간 15분 만에 주파해야 됩니다. 산길 15km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평지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50회 2분 안에 실시해야 되고 턱걸이 6회, 팔굽혀펴기 40회, 3km 달리기 15분 안에 완주. 그 다음에 빠르게 또 달려야 예. 되고. 또 노르웨이가 아마 바다의 면에 있어 그런지 몰라도 400m 수영, 그 중에 25m는 잠수를 해야 되고요. 을 11분 안에 완주를 해야 되고 이걸 다 모두 통과를 해야만 정식적으로 이제 사령분대의 분대원이 될 수가 있는데 첫 해인 2014년에 317명이 입대를 했거든요. 그 중에 훈련을 마치고 남은 사람은 13명. 예. 그리고 분대원의 연령대는 19세에서 27세. 그 중에는 엘리트 고교 운동선수 출신 여성 지원자들도 있고요. 2017년에는 220명이 지원해서 11명이 선발돼서 굉장히 뽑히기 어려운 그런 특수부대입니다. 300명 가서 13명, 220명 가서 11명. 진짜 와. 좀 바늘 뭐 이렇게 그렇죠. 다가가 뭐 그런 느낌 드네요. 예. 근데 노르웨이는 이제 대표적인 성평등 국가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군요. 노르웨이가. 예, 그렇죠. 물론 노르웨이는 2016년 7월부터 얼마 안 됐어요.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걸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복무 기간은 짧습니다. 1년. 남군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1년이고 노르웨이는 사실 여자와 남자 병사가 같은 생활관을 씁니다. 그냥. 생활관이라고 하면 같은 내무반, 그렇죠. 내무반. 예. 같은 네모반을 써요. 그냥.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이런 경우가 유럽 가서 살다 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뭐 배낭여행객들 숙소도 그냥 남녀 같이 쓰는 경우도 흔하고요. 아 그렇죠. 그 게스트하우스 나와 있습니다. 뭐 혼성 혼성 도미터리에 2층 침대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남성 전용, 여성 전용, 혼성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네 말씀 그런 들어보니까. 일들이 뭐 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SF 영화들 스타쉽 트루퍼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같이 샤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같이 샤워하고 막 그러죠. 아 맞다. 그렇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숙소가 여성 2명하고 남성 4명이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네모반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노르웨이는 또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고 또 소득도 높고 성평등 전반적인 사회의 군대 얘기가 아니고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 간 양성평등을 조사한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노르웨이가 세계 2위입니다. 그런 원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수함이 급료의 공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좁고 막 그러니까요. 거기는 어떻게 예, 그리고 밀폐되어 있는 곳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는 곳인데 세계적으로 해군 잠수함에 여군이 근무하는 국가가 이제 9개밖에 없습니다. 1985년에 노르웨이가 세계 최초로 여군의 잠수함 근무를 시행한 나라죠. 굉장히 선구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도 사실 몇 년 전에 그 3,000톤급 우리 작년에 진수된 도산 안창호 그 3,000톤급 잠수함은 좀 공간에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여군을 처음으로 배치하는 거를 검토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해군 수뇌부 총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바뀌신 다음에는 계속 장기 검토 과제로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검토 중인 과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고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단순히 기존에. 뭐 방 하나 뭐 이렇게 따로 배정해 준다고 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나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예. 형식적인 것일 뿐일 겁니다. 방 하나 뭐 화장실 이런 거 정도는. 그러니까 미군의 경우도 그 미군의 경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되게 크잖아요. 보통 6천 톤, 10,000톤 이상 되는 큰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잠수함에도 여군 배치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거는 뭐 단순한 크기 문제가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이제 우리나라 여군 아까도 그 2015년에 레인저 스쿨이 뭐 오픈되고 그런 뭐 미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저 TV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특수부대도 여군 분들이 계시죠? 네, 특수부대 당연히 특전사에도 네, 있고요. 그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고 불리는 707 부대에도 우리가 이제 여군 팀들이 있고 그런데 이 여군 특수부대 중에 유명한 데가 또 부대가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있어요. 거기에 35 특공대대 안에 여군 10여 명만으로 구성된 그런 여군 특임 중대가 있는데 일명 독거미 부대입니다. 일명 독거미 부대입니다.
이름이 좀 무섭죠. 원래 이제 1991년에 그 수도권 지역의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방사에 이제 35 특공대대가 창설됐는데 그 창설된 지 이제 3개월 뒤에 이 여군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 있겠다. 이 대테러 작전할 때. 그래서 이제 여군 특임 중대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요. 보통 이제 육군 특공부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야전에서의 전투 뭐 이런 것들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방사 소속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작전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테러전에 대응한 이 대테러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테러 진압이나 아니면 요인 경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테러 상황이 생겼을 때 평범한 여성으로 위장해서 이제 침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작전을 하는 테러범을 제압하거나 뭐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주는 뭐 이런 임무를 또 이제 수행을 하고 또 일부는 임무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서대문 쪽에서 KT 지하공동 기자회견 화진해가지고 네. 인터넷 그래가지고 인터넷 마비되고 뭐 통신 뭐 대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지하 통신구가 지금 우리 인터넷이나 이 소위 IT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공간이에요. 여기가 공격받고 마비되면 우리가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났을 경우 적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뭐 발전소나 뭐 이런 거 노렸다면 지금은 거기 플러스해서 지하 통신구를 1차적으로 그렇죠. 노리는 거죠. 국가 기관 시설이라는 거 저 이제 느꼈습니다. 얼마 전 사고 중요한 때문에. 정말 전략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호한다는 의미는 특수부대나 뭐 이런 침투했을 때 그걸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침투를 막는 이제 그런 이제 훈련도 이제 여기서 하고 있죠. 이 대원들은 모두가 태권도, 유도, 합기도 뭐 이런 무술 유단자고 이 남성들하고 똑같이 특공무술, 산악구, 뭐 레펠 훈련, 공수 훈련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거치고 군장 무게도 뭐 20에서 30kg 사이 마찬가지 군장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는 경찰 특공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요즘 또 뭐 보안 업체 경호회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취업하는 데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여기 이제 경력이 있으면. 네. 그 경쟁률이 뭐 20대 넘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35 특공대대 수방사. 네.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분들이 그렇죠. 그 중에서도 독거미 특임대. 예, 진짜 최고의 스펙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들 하시니까요. 자, 우리나라는 당연히 뭐 6.25 한국전쟁 그때 여군 탄생의 어떤 이게 어떤 계기가 좀 됐을까요? 그렇죠. 광복 이후에는 뭐 간헐적인 무장공비 소탕이라든지 내부의 뭐 그런 문제, 북한과 이 게릴라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것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여군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 그때 특히 이제 여군 첩보부대원들이 활약이 이제 뛰어났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켈로 부대라고 들어보셨죠? 아, 예.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에 나왔죠. 영화에도 나왔죠. 진짜 중요한 역할을 K로 했죠. 부대. 헬로. 미 국동사령부가 비밀리에 운영했던 한국인 이제 첩보부대인데 이 켈로 부대가 총 한 6천 명 정도 됐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약간 딴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헌신적으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실제로 목숨을 바친 분도 많고 그런데 이분의 존재 자체가 한동안은 공식화되지 않고 그래서 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요. 얼마 전부터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인정하고 재평가되고 조명받는 이런 분위기인데 좀 아쉬운 부분인데 여하간에 6천 명 정도가 이제 참전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 중에 한 20% 안팎이 여성이었던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들은 이제 다른 동작 요원들하고 비슷하게 이제 독도법이랑 각계전투 기본적인 거는 훈련을 받고 피라미드로 위장해서 적 후방 지역에 적진에 이제 침투를 해서 북한군의 움직임 뭐 예를 들어 어느 부대가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무장 상태 뭐 탱크가 몇 대고 기관총 진지가 어디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임무였고. 당시에 이제 당연히 실패해서 포로가 될 상황이면 자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뭐 우리 007 영화에 나오던 그런 프로페셔널 스파이 뭐 이런 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분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첩보 정보의 질과 양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6.25 전쟁에 필요한 전쟁에 필요했던 첩보 정보의 절반 이상을 이 켈러 부대원들이 제공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종공군이 사실은 처음에는 조용히 비밀리에 이동을 했어요. 참전을 했는데 그런 것들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우리 영화에도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월미도 상륙 성공에 상당히 역할을 했던 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켈러 부대 그 정보 수집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쪽으로 이정재 씨도 네. 김선아 씨도 뭐 정준호 씨도 켈러 부대 소속이죠. 네. 맥어더 장군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비치다가 네. 한포 공격 아니 뭐 그분을 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만 하여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켈러 부대 역할 정말 영화 보면 잘 드러납니다.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이 좀 추가됐다고 하더라도 진짜 엄청난 역할을 하셨죠. 근데 그러면 켈러 부대는 정식 우리 국군은 아닌 셈이고 그럼 정식 여군은 언제 창설이? 네, 6.25 전쟁이 발발한 초기에 우리 뭐 여군의 어머니로 이제 불리는 분인데 그 김현숙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국방장관한테 그때 이제 학생들로 무슨 학도 의용군이 있었잖아요. 그런 학도 의용군처럼 여군 자발적인 여군 지원자에 의한 그 여자 의용군을 만들자. 모집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서 일단 승인을 받았답니다. 근데 초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이제 우리 군이 무기가 없었잖아요. 남자 군인 쓸 무기도 없는데 뭐 여군 뽑아봐야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 김현숙 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직갱이라도 두고 싸우겠다. 의지를 밝히셨군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여군을 창설했다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근데 초기에 이제 여성 의용군을 500명을 모집한다고 했대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때만 우리 남성분이니까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뭐 그리고 얼마나 모이겠느냐 그랬는데 그때 무려 2,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뭐 심지어 철서를 써가지고 난 죽어도 가야겠다 이제 그런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기본적인 포로 신문, 그다음에 정훈 활동, 그다음에 후방 지역의 공비터블 작전 이런 쪽에서 상당히 큰 활약을 했고요. 근데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때 이제 선발된 여자 의용군 1기생들이 그냥 아주 평범한 분들이 아니고 뭐 학교 선생님, 그 당시 학교 선생님들은 대단했습니다. 사범학교 나오는 게 최고의 역이었어요. 최고 가장 그 학과중으로 얘기하면 제일 인기 학과. 지금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최고 선생님 되기가. 인기 학과. 요즘 얘기 뭐 의대 뭐 무슨 데 비슷하게 이제 인기 학과였는데 그런 이제 교사, 뭐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 그다음에 재학 중인 대학생. 그 시절에 여성 대학생도 정말 드물 때죠,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원했으니까 거의 중상류층 이상의 학력과 경제력, 사회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지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죠. 그러게요. 엘리트 여성분들일수록 더 앞장서서 사실 뭐 나라가 어려운 때 뭐 남녀 구분이 있겠습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또 이번 본방 야사에서는 공주 신분인데 예외 없이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야, 공주 신분인데 우리가 또 공주는 상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공주. 근데 공주 신분에도 예외 없이 입대를 해서 나라를 지키는 큰 역할을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본방 야사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1914년)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남성을 군대에 더 많이 보내고자 여성을 후방의 전쟁 수행에 동원한 전쟁이었는데요. 하지만 1939년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여성들도 눈에 띄는 존재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군대는 여성들의 수가 크게 확대되는데요. 이때 트럭병과 수리공으로 활약하며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린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공주인데요. 전장에서 여성이 활약한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공주 신분의 수리공이라니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영국, 결국 병사들을 확대하고자 1941년 12월부터 여성을 상대로 징병제를 실시하는데요. 여성을 가장 먼저 징집한 최초의 국가였습니다.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1943년 9월, 영국 여군은 45만 명을 웃돌아 무려 영국군의 9.4%가 여성이었는데요. 영국 군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여자였던 셈이죠. 게다가 공군에서는 여군 비율이 한때 16%에 이르며 여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945년 영국 보급부대에서는 군용 트럭을 운전하고 군 구호품을 전달하며 큰 주목을 받은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의 정체는 바로 영국 공주인 엘리자베스 2세. 1938년 창설된 WAT에 입대해 군번 230-873을 달았는데요. 지금까지 거친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었던 그녀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흙바닥에 앉아 차량을 정비하거나 탄약을 관리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일한 생존국가 원수이자 참전 군인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 하나, 엘리자베스 2세는 평소에도 운전을 즐기는 등 뛰어난 운전 실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운전 실력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처음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운전면허증은 없다는 사실. 영국 전역에서 발행되는 운전면허증은 영국 여왕의 이름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여왕군은 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면허는 없어도 전쟁의 국가원수가, 그것도 여성의 몸인 공주가 참전해 트럭을 몰고 수리까지 도맡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지금이야 여군이 당당히 국방력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군복을 입은 여성은 낯설고도 거북한 존재. 군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 사나이다움을 강조하고자 여성을 나약한 존재로 설정하고 깔보는 경향이 심했죠. 그런데 여자가 군대에 들어가 사나이만 할 수 있다고 여겨진 일을 해낸다면 그런 여자의 존재는 단지 거북하다는 차원을 넘어 남성의 전통적 가치관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엘리자베스 공주는 당당히 편견의 벽을 부수며 여군의 사기를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엘리자베스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그녀뿐만 아니라 이미 그녀의 부모로부터 시작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 군대가 거의 매일 런던 등 영국의 대도시를 무차별 공습하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갔고 런던은 폐허가 되어가던 당시 왕실의 안녕이 곧 국민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한 윈스턴 처칠 수상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친부모인 조지 6세 국왕과 왕비에게 안전한 교외나 심지어 캐나다로 피신할 것을 권유하죠. 그러나 국왕과 왕비는 단호히 거절하는데요. 런던에 독일 전폭기의 공습이 매일같이 이어지는데도 이들은 해외로 피신을 가지 않고 국민과 함께 꿋꿋이 런던을 지킨 겁니다. 조지 6세 왕가가 보여준 애국심과 헌신에 전쟁의 참상에 지쳐있던 영국 국민들은 박수와 기쁨으로 열광했고 계속된 히틀러의 무차별 공습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사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절망에 빠진 영국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한 엘리자베스 공주와 그녀의 부모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현재 재위기간 67년째로 영국 역사상 가장 장수한 군주이자 가장 재위기간이 긴 군주로 기록되는데요. 1952년부터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53개국으로 구성된 영연방을 이끌어오며 이들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각별하게 힘쓰며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죠. 2차 대전이 절정에 달한 때 여성이라는 성별과 귀족이라는 신분의 편견을 뛰어넘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엘리자베스 2세. 과연 단순히 여왕의 역할을 넘어 반세기가 넘도록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을 만한 훌륭한 리더인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진짜 노블리스 오브리전 말 있죠? 네. 노블리스 오브리전 말은 정말 여기에 이 케이스에 딱 해당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실천하신 여왕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자베스 여왕님 네. 그분이신 거잖아요. 네. 예. 자, 그럼 또 다시 우리 군의 또 그 여군 네. 역사 좀 다시 정리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 말씀드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군보다 우리 여군은 사실은 여군의 위상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많지만 그 개방한 법인은 사실은 미군보다 더 빠른 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전 병과에 개방된 거는 2014년이었고 그때 포병 기갑 방공 뭐 이런 것까지 개방하면서 여군 창설 64년 만에 육해공군 장비의 모든 병과가 이제 여성들한테 활짝 열린 네. 이제 그런 결과가 됐고 저도 이제 국방부 오래 하면서 여군 관련 기사를 많이 썼어요. 뭐 최초의 여성 장군 탄생, 최초의 여군 전투기 조종사단, 파일러다. 예, 그다음에 최초의 여군 사관생도 입학, 최초의 여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자 탄생, 뭐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나오는 거죠. 최초의 여성 함장, 뭐 포병, 장갑차, 조종수 뭐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도 달리자는 왜 우리 남군 차별이냐, 남성 차별이냐, 너무 여성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주목을 한다 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간간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여성 인력의 확대, 군에서의 그 여군 확대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정당한 평가는 저희가 내려드려야죠 당연히. 그런 맥락에서 존중해야죠. 우리는 계속 그러면 기록을 이제 세워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그러니까 올 1월에도 이제 그 최초의 여성 테스트 파일럿으로 공군에서 조종사가 한 분 나왔죠.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누구냐면 공사 57기로 인간한 정다정 소령이신데 이번에 이제 2005년에 공사 입사해서 2009년에 인가를 했고 기본적인 비행 훈련 과정을 거쳐서 2010년에 공군의 20 전투 비행단에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기 조종사, 한 베테랑 조종사고 비행 기록은 1000여 시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테스트 파일럿이라는 게 정말 말이 쉽죠.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스파링 파트너 그런 개념이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그 에이스 그 RN전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군요. 전인 미답의 개척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료 항공기를 개발했을 때 그거를 로봇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시뮬레이터로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직접 타서 조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 첫 비행할 때 쉽게 얘기해서 이 비행기가 제대로 뜰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떴다가 또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만든 거서 띄운 거니까. 심지어 자동차도 처음 나온 거는 좀 보고 살아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 정상적으로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냐면 최악의 조건을 상정한 그런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최고 속도. 그 다음에 뭐 극강하의 경우. 그 다음에 항공기 실속 있지 않습니까? 뚝 떨어지는 거. 또 실속 상황도 만들어서 그때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시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테스트 이제 파일럿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700시간 이상. 그 다음에 뭐 이런 하여튼 굉장히 까다로운 최고 중에 최고겠네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고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행의 경우도 이제 중력 가속도 G가 걸릴 때 높은 G, 뭐 9G 이상이라든지 이런 그런 상황을 실제로 비행기를 조종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고요. 또 이제 뭐 미사일이나 폭탄 떨어뜨리는 거 이런 것도 테스트 파일럿이 역할이고 또 이 빙결 얼음 오는 거 방제 장치 뭐 이런 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혹한 추울 때 더울 때 뭐 이런 이제 극한 상황 외에 또 뭐 보통 비행기는 피해 다니는 구름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서 비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니까 이게 여성
조종사가 이 첫 테스트 파일럿가 됐던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우리 테스트 파일럿의 이제 우리 군의 경우는 1990년 이후에 지금까지 딱 42명만 선발이 됐었다고 합니다. 정소령은 2021년부터 우리 이제 KF-X라고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도 참여를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여군은 작년에 처음 10,000명을 넘었어요. 6월 기준으로 이제 11,000명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직업군인 중에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그러니까 3년 뒤죠. 3년 뒤까지 8.8% 이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 이 여군 확대는 우리 지금 정부의 이제 주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군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제 뭐 각종 기록들 이 사관학교 사관 생도들이 특히 남성 생도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는데 이 수석 입학은 물론 수석 졸업도 여성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해공군뿐 아니라 육사조차도.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들이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도 군사 훈련 필기만 하는 거 이런 체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남성한테 밀리지 않겠느냐. 근데 사관학교는 체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졸업은 여성이 수석하기 힘든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수석 졸업하는 분들이 계속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ROTC 같은 경우 이제 하계 군사훈련 같은 걸 합니다. 그 훈련소 가서 하는데 그때도 그 여성 ROTC가 남성 ROTC를 제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고요. 제가 33기인데 네. 여자 동기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자 ROTC가 없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있는데 여성 ROTC 꽤 있습니다. 예. 네. 언제가 무슨 저 모임 가면 이제 여자 후배도 있겠네요. 여대에 저도. 그래서 학군단 여러 군데 생겼죠. 네. 뭐 숙대, 뭐 성지신여대 뭐 해가지고 몇 군데 여러 군데도 이제 여성 ROTC 학군단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여군 확대는 저는 필요하고 이제 바람직한 추세라고 보는데 이러한 그 우리 또 군의 현실을 감안해서 보다 이제 심층적인 분석, 검토, 뭐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북한 쪽 여군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얼핏상태로 좀 많을 것 같죠, 느낌이. 네. 실제로 그렇고요. 북한 여군 병력은 한 10수만 명은 될 것이다. 우리는 10,000명 넘은 게 뭐 얼마도 안 됐는데 네. 좀 차이가 나는군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특히 고난의 행군 시절에 2010년대 들어서는 여군의 비중이 22%까지도 올라갔다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남자는 복무를 10년 동안 하게 돼 있고 여자는 7년을 하게 돼 있고요. 형식적으로는 2003년까지 군대는 다 지원제였어요. 의외로. 근데 군대를 가지 않으면 노동당에 입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지원이 예. 명목상 지원제, 사실상 징병제와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2015년엔 그냥 징병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지금 징병검사를 통해서 7년의 의무 병역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군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 여군은 부대에 따라서 10에서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교환수, 무전수, 뭐 기동통신, 뭐 우편이죠. 중대 이런 중대들하고 그다음에 의무병, 뭐 보위부의 헌병이죠. 이런 거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14.5mm 고사 기관총 부대라던가 여기는 사실 전원 여군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북한군 열병식 할 때도 보면 나오죠. 예, 근데 여군들만 해서 이렇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운용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다음에 그 IL-28 같은 폭격기의 경우에는 승무원이 전부 여군으로 교체돼 있고 각종 스파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양성되기도 하고 해서 여군이 굉장히 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활약을 하고 있다. 군대 내에서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도 비슷하겠죠? 중국도 그렇죠. 중국 여군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중국 여군도 의장대가 굉장히 유명해요. 중국은 사실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장대 같은 경우는 좀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한국도 의장대나 뭐 헌병 이런 분들은 그렇죠. 제가 있을 때도 좀 신체 정보를 좀 봤습니다. 예. 그런 거를 아마 저 중국 쪽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뽑기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2015년에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전승절 열병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상 처음으로 3군 여군 의장대가 참석을 하거든요. 그때 엄청난 관심을 끌었죠. 이 낭랑장미라고 불리는 중국 의장대의 선발 기준을 보면 중국 의장대의 이름이 낭랑장미입니다. 예, 이거는 조금 약간 어떻게 그 낭랑 18세 더하기 장미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여튼 이거 예. 중국으로 붙였으니까. 중국이니까 좀 뭐 그런 게 있는데 아직 조건이 이래요. 큰 키 일단 그리고 웃을 때 앞니 6개가 보여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지금 우리 저기 조은치 막 터졌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예, 이런 게 중요하고 됨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됨됨이. 여성으로서의 됨됨이를 말하나 본데요. 예, 조금 요건 좀 재미있죠 이런 거는. 예, 그다음에 언어 표현력, 예술적 기질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의장대 선발 기준이라 좀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외네요, 진짜. 예, 그다음에 하여튼 외모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외모랑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공산당원인 경우에는 가산점이 추가가 되고요. 이게 이제 외부에 알려지면서 뭐 중국 내부도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이게 뭐 군인을 뽑는 거냐 미스 차이나를 뽑는 거냐라는 그런 욕을 많이 그런 나올 나와요. 것 같은데요, 진짜. 예. 근데 사실 인적 자원이 너무 많은 나라다 보니까는 군대에 남자 지원자가 정말 빗발치거든요. 또 뭐 가난한 지역도 많고 하니까 근데 군대 가면 더 먹고 살기에도 또 유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성을 전투병으로 쓸 이유는 없습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여군이란 존재는 중국에서는 좀 이렇게 대내 행사에서 보이는 좀 상징적 존재 이런 정도만 지금 이제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예로서 이제 이분인데 같은 분이에요. 예. 그래 그 말씀 해주시니까 이해가 가네. 진짜 저는 네. 두 분을 그래 다른 분이 아니었어요. 두 분을 이렇게 분이 해주셨네요. 예, 2015년에 그 문제의 전승절 열병식에 스타로 떠올랐던 분이죠. 모델 출신입니다, 이분은. 모델 출신의 여군인 먼자후이라는 분인데 네. 이런 걸 보면은 아예 전문 모델을 입대시켜서 의장대로 내보낸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군인이 아니고 그냥 형식만 군인이지 모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중국은 이제 여군이 또 선망의 대상이기도 해서 모델 출신들이 입대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모델 출신도 입대하고 싶은 부대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군이 일부러 그런 사람 뽑는다기보다는 근데 이 낭랑장미라는 좀 제가 발음하기도 솔직히 약간 좀 무한한 미안한 좀 그런 이런 표현인데 느낌이 조금 예. 근데 이 열병식 훈련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열병식 훈련이 매일 4kg이 넘는 총을 들고 8시간 땡볕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매일 2만 보 걷기, 연속 3시간 부동 자세 유지, 40초 동안 눈 깜빡하지 않기. 그러니까 일반 군 훈련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정말. 이런 고강도의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그래도 중국군도 이제 여군을 이렇게 뭐 의장대 이런 거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전문 병과에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뭐 전투기 조종사 같은 데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J-10 이런 전투기를 모는 여성 군인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도 있어서 좀 변화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하여튼 열병식 훈련 때 화제가 된 사진 영상이 있는데 네. 그때 딱 줄을 대가지고 뭡니까 그 실선을 딱 해놓고 여기다 맞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딱딱 일정 줄은 물론이고 발 올리는 각도 그렇죠. 그것까지 맞추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생하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진짜 군대 아니 그냥 학교에서도 조회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침 조회하다가도 막 쓰러지고 그게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열병식 그거 보면 군기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이렇게 그거 맞춰서 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보면 뭐 의장대가 돌리는 거에서 그 전투력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낭랑장미 그 부대가요. 이제 중국에 또 대비되는 작지만 나라는 대만이 있죠. 대만. 예. 이 대만은 어떻게 보면 반대 케이스인데 이 지원병 모집 과정에서 남성은 부족하고 여성은 지나치게 넘쳐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요. 대만이 이제 뭐 중국하고 또 대치하고 있는 뭐 이런 것도 하여튼 계속 징병제를 유지했어요. 67년간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작년 1월 1일부로 이제 모병제로 전환이 됐는데 원래는 그 전부터 하려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좀 늦춰진 건데 약간 그 처음에 모병제를 이제
부분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꺼번에 확 다 바꾼 건 아니고 그 단계 첫 단계로 이제 모집했던 게 2012년이었는데요. 그때 여군이 799명을 모집을 하는데 5,000명이 모집돼요. 그러니까 한 6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건데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모집 목표가 14,000명인데 8,000명만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정원 미달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병제를 통해서 정예화된 군대를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하에서 계속 이제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이 모병제 통해서 원래 이제 27만 5천 명의 병력이었는데 수를 21만 5천 명으로 줄이되 정예화하겠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대만의 목표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여성 지원자가 많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취업하기 힘들어서 이 취업난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이 직업군인들의 보수와 복지 수준이 괜찮은 편이랍니다. 예를 들어 그 대만의 경우 일반 직업군인 초봉이 29,625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만 원 정도. 근데 이는 고졸 여성 평균 임금보다 20% 이상이 높은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경제적인 면에서의 이점, 그리고 또 기본적인 그 복무 기간을 맞추면 장교나 군무원, 이제 직업군인, 직업인으로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자가 많다고 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그 여군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뭐 전반적으로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역할도 확대되고 있고 네.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데 여군의 미래? 앞으로 여군의 어떤 위상은 어떻게 예상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도 일단은 뭐 2022년까지 약 9%, 지금 10% 이상 이제 여군을 확보할 텐데 이 현대전 특히 이제 미래전은 뭐 무인기다 로봇이다 해서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이제 첨단 미래전 양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직접 뭔가 몸이 부딪히는 이러한 이제 보병 전투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여성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 하듯이 이제 전쟁을 하는 전투를 벌이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여군이 또 여성들이 보면 또 침착하고 치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 특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군 쪽에도 이제 커지기 때문에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점들을 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비슷한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아까 특수부대들 얘기는 나왔지만 정예화된 여군 부대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뭐 스포츠도 옛날에 여성이 안 하던 스포츠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 어릴 때는 여성 축구팀이라는 게 없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제 흐름을 보면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에 더해서 본인들이 또 전투에 어떤 그런 적성이 있다던가 뭐 이런 분들은 또 정예 부대로 되고 그분들이 그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또 마련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세계 여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리고 여군은 강합니다. 네, 오늘 본 게임 여기까지고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대만이 이제 모병제를 바뀌었군요. 그러게요. 가까운 나라인데 그거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모병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모병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대표 케이스가 대만이 이제 케이스 스타디 사례가 되고 있어요. 네. 이 대만 이게 지금 바꾸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